네, 10월 27일 장 마감 후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오신 분은 유안타증권 선릉역지점 박진희 부장님이시고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오늘도 시장이 조정을 좀 보였죠. 근데 오늘은 좀 특이할 만한 거는 개인들의 순매수, 이게 상당히 큰 규모인 것 같아요. 거래소 시장 상당히 좀 많이 산 것 같아요. 오늘 보면 6천억대 매수가 있었고요. 반대로 외국인은 한 2,800억대 매도가 있었고 기관은 한 3,500억 가까이 좀 매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외국인 좀 양시장 다 매도하는 그런 흐름이었고 선물도 상당히 좀 강하게 매도를 했습니다. 사실 뭐 우리 시장 지금 상당히 좀 대형주들 같은 경우는 실적 발표하면서 안 좋은 종목들도 좀 많이 나오고 반대로 지금은 되게 빠른 순환 매장이잖아요. 정말 대형주들은 이틀 이상 강하게 오른 종목들이 거의 없을 정도로 상당히 좀 안 좋은데 그래도 요새 대형주 단에서는 보시면은 조선주가 좀 바닥에서 좀 강하게 올라오면서 좀 분위기 좀 만들어주는 모습들도 있고요. 뭐 지난번에도 좀 말씀드렸지만 최근 좀 원전 관련주들도 좀 꾸준히 좀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물론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좀 실적 발표하고 난 뒤로 이젠 빠지지는 않더라고요. 또 그다음에 자동차 쪽도 좀 잘 버텨주는 모습. 일단 잘 버텨주기는 하는데 또 강하게 또 오르지는 또 못하는 현상들이 나오는데 결론적으로는 좀 실적을 발표하면서 기존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좀 높았던 종목들, 그다음에 이제 원자재 랠리에서 상당히 좀 많이 올랐던 종목들 이런들 쪽으로 좀 차익 실현 매물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은 뭐 거의 무서워서 못 살 수 있는 종목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2차 전지 소재주들은 상당히 좀 많이 올랐다가 좀 약간 지금 주춤한 모습인 반면에 지금 엔터주, 또 그다음에 이제 뭐 컨텐츠들 이후에 지금 이제 메타버스 관련주들 뭐 좀 상당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그 메타버스 ETF 나오고 나서 그 아래 담고 있는 종목만 사면 거의 불패하는 분위기거든요, 지금. 그래서 그런 쪽 종목들로만 쏠림 현상 상당히 강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위메이드 대장이잖아요. 하이브하고.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게임주들. 오늘은 뭐 이렇게 중소형 짜잘한 게임주들까지도 최근 내 상승 계속 좀 이어가면서 아주 급등하는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시장이 상당히 좀 슬림화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현상은 어쩔 수가 없는 게 지금 상당히 인플레 우려감이라든지 여러 가지 우려감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원자재 가격이 많이 올라왔고 이번에 실적 발표하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원자재 투입 단가 때문에 결국은 실적이 안 좋은 기업들이 상당히 좀 많았단 말이죠. 근데 원자재에 거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것들이 이제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소프트웨어 기업들, 뭐 게임주들, 뭐 그다음에 컨텐츠주들, 그다음에 엔터주들 이런 쪽들로만 수급이 쏠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 베이스에 이제 비용을 막 깔고 가지 않는 기업들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원자재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받지 않는 기업들 쪽으로만 지금 이제 새롭게 좀 버블이 형성되고 있는데. 아까 제 친구도 무서워 이걸 어떻게 사라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했어요. 네 통장의 돈을 돈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사이버머니라고 한번 생각해봐. 사이버머니라고 생각하고 지르게 되면은 수익이 날 거야. 그랬더니 막 웃더라고요. 네, 근데 진짜 참 지금 들어가기는 진짜 많이 올랐어요. 근데 또 지나 보면 또 지금이 또 뭐 저점일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저희는 이제 매일 보고 있잖아요. 보면서도 뭐 고객분들이라든지 이제 방송 나와서 막 사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저도 이거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손이 안 가는 순간에 어느덧 또 급등하고 막 이런 현상. 그리고 사긴 사요. 많이 못 사고요. 그치, 조금만 사게 돼요. 조금 의미 네, 없는. 네, 그래서 조금만 사게 돼서 먹어도 별로 진짜 뭐 그런 식으로. 저 2주 전에 자이언트 스텝 말씀드린 거 지금 거의 한 40% 오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또 지난주에 나왔을 때도 비슷한 개념의 종목들을 말씀드리긴 했습니다만은 그런 식으로 좀 많이 지금 쏠려 있는 현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인 시장의 인플레이션 상황과 원자재 부담 이런 부분들, 기업들의 실적 부담 이런 부분들을 그대로 좀 반영해서 한쪽에서 좀 버블링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 사실 지금은 어디서 터질지는 사실 모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것도 결국은 원자재 가격이 좀 내려가기 시작하고 인플레이션이 좀 잡히기 시작하면은 또 바뀔 거라고 생각은 해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최대한 끌어올리는 것 같아요. 어차피 11월 중순 넘어가면은 양도세 때문에 차익 실현 매물들이 많이 나올 수 있을 거기 때문에 대형주 가기 전에 일단 앞에서 좀 많이 그런 흐름들이 강하게 좀 진행되고 있고 연기금도 대형주는 자신 없어서 안 건드리고 실적도 안 되니까 안 건드리고 다 이런 쪽으로만 건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연기금 몰려가는 곳에서 좀 계속 답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결국은 중소형주 장세가 계속 갈 수밖에 없다, 분위기상. 돈이 한정되니까. 그러니까 외국인이 지금 발을 뺀 뒤로 돈이 제대로 들어오질 않잖아요. 대형주 끌어올리기는 왜냐면 힘드니까. 환율도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었었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항상 기준 환율을 이제 150원 정도에 두거든요. 1150원.
그 이하권에서는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는 구간들, 그다음에 1,200원 쪽으로 가면은 상당히 좀 불리해지는 구간들. 그래서 1,150원 안쪽으로 환율이 좀 들어와 줘야 되는데 이런 흐름들이 과연 나타날 수 있겠느냐, 언제쯤 나타날 수 있겠느냐. 이게 지금의 인플레이션이 원자재 가격 인플레이션 이런 부분들이 다 공급망 붕괴 이런 부분들이잖아요.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연말에 뭔가 쇼핑 시즌이라서 팔아야 되는데 물건이 없어서 못 팔잖아요. 이게 지금 항구의 배들이 하역이 안 돼서 못 만들고 이런 부분들도 사실 상당히 좀 많다라고 그러더라고요. 중국 같은 경우도 석탄 이제 채굴 뭐 안 되고 요새 좀 늘렸다는 얘기 나오잖아요. 그런 부분들. 그래서 전기 공급 안 되는 부분들 또 공장에서 그러다 보니까 뭐 가공 안 돼서 뭐 비철금속류들도 상당히 주가가 많이 올랐듯이 가격도 많이 올라갔듯이 그런 현상들. 그래서 이런 현상들이 좀 돌고 도는 상황 속에서 이게 어디선가 좀 하나만 좀 풀려주면은 조금 완화되는 기분 분위기만 나와도 시장 분위기가 좀 바뀔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사실 저는 지난주부터 이제 중국에서 석탄 생산량 조금씩 늘려서 30%가량 좀 늘린다라는 얘기가 나왔을 때, 아, 좀 낙폭과대 좀 경기 민감주 섹터 쪽들 한 번쯤은 가겠다 싶었는데, 그때까지 좀 안 가다가 요번 주 들어서면서부터 갑자기 이제 조선주 이제 올라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계업종도 오늘 같이 좀 따라 올라오고, 뭐 살짝 그런 쪽들, 살짝 이제 좀 저가 매수가 살짝 들어오는 분위기, 이런 부분들은 좀 살짝 있는 것 같아요. 아, 진짜 조선주가 그냥 정말 느닷없이 상승하기 시작했어요. 네, 맞습니다. 조선주 같은 경우가 지금 시장에서 거의 뭐라 그럴까요? 버림카드? 뭐 다 마찬가지죠. 저 맨날 뉴스를 아침에 들으면서 오는데, 조선주가 뭐 세계 1위다. 뭐 이제 저가 수주 안 했다. 뭐 고부가 가치 선만 수주한다. 뭐 이제 돈 되는 것만 수주한다. 계속 이러고 막 그러는데, 뭐 물론 어제 오늘은 이제 수주 소식들이 계속 터지면서 급등하기는 했었는데, 사실 이제 조선주들 같은 경우는 이제 헤비테일이라고 그래서 지금 계약을 해도 돈 들어오는 시점까지는 2년, 3년이 걸린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수주를 많이 쌓아놓는 수주 산업이기는 한데 옛날에 수주를 막 쌓아놓긴 했는데 다 저가 수주였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만들어서 줘도 별로 돈 받을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내년까지는 조선주들이 사실은 돈을 이렇게 많이 얻지는 못하는데 지금 이제 고가선들 이제 수주한 것들은 이제 내후년부터는 이제 돈으로 돌아오면서 조선주들이 내년에는 적자폭이 개선되고 내후년에는 좀 흑자로 돌아설 수 있겠다라는 뭐 리포트라든지 기사 이런 부분들이 좀 나왔고 최근에 이제 뭐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 이제 수주 받고 뭐 현대중공업이 그러면서 좀 많이 올라가고 뭐 지금 뭐 조선주 대장은 그 현대미포조선 거의 한 2, 3일 동안 한 15% 정도 올라온 것 같아요. 그러더니 조용히 또 이제 삼성중공업도 오늘 좀 많이 급등하고 뭐 대우조선 다 이렇게 급등하면서 정말 저 밑에 있었던 그러니까 시장이 대형주 단에서는 그런 걸 보는 것 같아요. 지금 최악인데 내년에 조금 좋아질 것 같은 그런 느낌, 가격 메리트가 있는 그런 종목들 쪽을 좀 살짝 보는 느낌이 살짝 오늘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하여튼 오늘 아시아 증시는 대부분 다 조정을 받은 것 같아요. 미국 증시는 참 끝없이 상승을 하고 있는데 좋은 모습 보여주고 아시아 증시, 한국 증시 왜 이렇게 힘을 못 쓸까? 많은 분들이 지금 그러니까 미국을 보면 우리도 가야 되거든 좋게. 그쵸. 근데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지금. 미국 지수만 놓고 보면 우리도 뭐 3,300은 가 있어야지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뭐 실질적으로 뭐 미국 기업들 최근에 이제 실적 발표 나오는 거 보면 상당히 좀 좋은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뭐 아시다시피 소비 심리도 사실 미국은 아직 살아있는 상태예요. 국내 같은 경우도 소비 지수는 나쁘지는 않거든요. 근데 소비주들이 못 움직이잖아요. 근데 뭐 미국과 좀 국내는 일단 코로나 관련해서도 약간 조금 다른 시각들이 좀 있고 사실 미국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제 뭐라 그럴까요? 우리처럼 이렇게 중간재를 만들어서 뭐 이렇게 납품해서 팔아야 되고 막 이런 것들이 아니잖아요. 수출해서 이렇게 먹고 산다기보다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그 안에서 좀 소비를 해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좀 긍정적이고 사실 미국 같은 경우는 돈도 좀 많이 뿌렸고 이런 소비가 좀 살아있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괜찮은 상태고요. 특히 이제 빅테크 기업들이 좀 실적이 상당히 잘 나오고 있거든요. 특히 뭐 테슬라가 이번에 이제 천슬라 됐듯이 이런 부분들. 그래서 미국은 좀 주도주 하나가 좀 뚜렷하게 치고 나가면서 지수를 끌어주는 스타일인데 국내 같은 경우는 또 미국이랑 지수 산정하는 방식이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뭐 누르누만 놓고 보면은 미국보다 못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주가 자체만 놓고 보면 미국보다 더 많이 오른 종목들이 더 많아 보여요. 제 눈에는. 그러니까 오르는 것만 오르고 그 외에는 전부 소외받은. 네, 그리고 장중에는 좀 중국 영향 많이 받는데 중국도 요새 좀 약간 비실비실한 상태거든요. 오늘도 중국도 좀 전반적으로 오늘 장
초반부터 이제 중국에서 이제 상품 선물 가격들이 좀 많이 급락하고 뭐 뉴스 나오는 걸로 봐서는 중국에서 막 돼지고기 가격도 상당히 좀 많이 오르고요. 뭐 야채 가격도 상당히 많이 오르고. 인플레이션 문제가 또 불거지겠네요. 아, 그런 부분들이 진짜 센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하나들이 다 원가 부담으로 다 돌아오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제 식탁 물가, 우리도 식탁 물가 상당히 높잖아요. 저는 예전에 계란 한 판이 3, 4천 원일 때만 기억하는데 얼마 전에 마트 갔더니 기본이 7, 8천 원이더라고요. 보니까. 5점 싸네 6천 원대 딱 보면은 20알이더라고요. 30알이 아니라. 네. 그래서 그만큼 소비자들이 소비를 하는 데 있어서의 제품 가격들에 대한 부담들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제 기업들의 실적에 대한 우려감으로 다가오고 또 지금 실적 발표 시즌이다 보니까 좀 더 약한 모습인 것 같은데요. 궁극적으로 아시아권 이런 쪽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비보다는 제조를 해서 이제 팔아야 되는 입장이고 특히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환율도 상당히 좀 그런 부담적인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대형주가 약한 대신에 다만 이제 중소형주 장세는 강하게 나타나면서 뭐 미국 못지않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그래요. 하여튼 그래서 미국 증시가 올라도 우리가 안심이 잘 안 되더라고요. 이제는. 하여튼 우리 증시가 좀 올라줘야 되는데 지금 환율 문제도 좀 어느 정도 자리 잡히고 있잖아요. 외국인 매수가 이제 좀 들어올만 할 것 같은데 오늘 또 매도를 했네요. 근데 지금 미 국채 10년물이 한 1.6 정도까지 조금씩 다운되는 분위기긴 하죠. 그래서 사실 파월도 그런 고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인플레이션에 대한 고민도 상당히 많이 하고 뭐 금리 인상에 대한 고민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인플레이션이 계속 이어지면 내년까지 강하게 이어지면 어쩔 수 없이 이제 금리 인상을 조금 한 번 할 거를 이제 뭐 두 번 할 수 있는 수준까지도 올 수 있다라는 뭐 최근에 기사도 좀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이제 테이퍼링은 이제 11월 달에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스케줄을 발표하고 그건 뭐 이미 예견된 거고 예고된 거니까 그렇죠. 내년 중반까지 해서 이제 끝나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인데 그 외의 부분들인 거죠. 그래서 일단은 왜냐면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이런 자산 가격이 오른 만큼 화폐 가치가 떨어지니까 이 화폐 가치가 구매력을 올려주려면 화폐 가치를 같이 올려줘야 되니까 금리 인상에 따라 붙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고려하면 시장이 금리 인상에 있어서 피해를 볼 수 있을 것 같은 성장주들한테 상당히 좀 안 좋은 상황이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 성장주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바이오 주식들 같은 경우랑 뭐 IT 같은 경우 좀 타격을 받았습니다만은 반대에 정말로 우리가 그냥 고정관념적으로 말도 안 돼 하는 그런 종목들이 많이 오르잖아요. 특히 요새 최근에 이제 NFT라고 하는 그렇죠. 기반의 그런 종목들이 상당히 좀 많이 오르고 있는데 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환율이나 뭐 인플레나 뭐 이런 거에 전혀 제한받지 않는 종목들 그러니까 쪽으로 종목 이제 장세인 것 튄 거죠. 네, 그래서 지금 환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금 더 내려와야 될 것 같고요. 그래야지만 좀 외국인이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지고 요번 좀 실적 시즌 지나고 한 11월 한 중순 정도 지나면 조금 뭐 배당 성향의 매수세가 좀 들어올 수도 있어서 약간 좀 대형주들한테는 조금 수급 개선도 살짝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닐까 싶어요. 네. 지금 테슬라라고 이제 다시 이름이 붙여졌는데 테슬라가 정말 뭐 500불 중반대까지 하락하다가 지금 아주 그때 또 최악의 리포트들 많이 나왔잖아요. 캐시우드가 뭐 매도했네 뭐 이런 뉴스도 나오고 그러더니 진짜 거기가 저점이었어요. 최악일 때가. 그러더니 이제 쭉 상승해서 벌써 $1,000 돌파를 한 모습인데 이번에 그 배터리를 그 인산철인가요? 네, 그걸로 네. 좀 바꿨다. 네, 네. 가격 우선 중심으로. 네, 네. 그러면서 지금 2차 전지 소재주들이 전부 지금 부러지고 있잖아요. 이게 일시적이냐 아니면은 주도주로서의 생명력이 끝난 것이냐 이거 가지고 좀 논란이 있는데 한번 실제 차트를 좀 보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2차 전지들? 네, 일단 뭐 에코프로비엠서부터 가장 뭐 양극재가 타격을 많이 받았죠. 네. 잠깐만요. 에코프로 BM이랑 이제 LNF가 이제 기반으로 그렇죠. 보시면 LNF. 좋겠는데, 네, 일단 이런 것 같아요. 지금 음극재나 이제 뭐 전해질이나 구리 동박 같은 경우는 영향이 없는 상태. 양극재겠죠. 국내 업체들 같은 경우 이제 하이니켈계를 많이 쓰잖아요. 뭐 NCM이니 뭐 NCMA니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이니켈계를 근데 테슬라가 안 쓴다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스탠다드 모델에만 그렇게 쓰겠다는 거잖아요. 스탠다드 레인지, 그다음에 롱 레인지, 퍼포먼스 레인지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 이제 스탠다드 레인지 저가 사양 중국에서 이제 만들어서 이제 쓰는 것들인데 이제 뭐 테슬라 입장에서는 이제 좀 싸게 빨리 그렇죠. 좀 시장을 좀 확산시키고 선점하기 위한 상태에서 중국이랑 뭐 동남아시아 쪽에 팔 수 있는 그런 물량들 이런 쪽들을 이제 그걸로 하는데 뭐 전체 테슬라 물량에서는 한 30% 정도라고 해요.
근데 이제 그 외에 나머지 뭐 고가 사양들은 다 그대로 하이니켈계를 씁니다.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시장에서 생각했을 때는 지금 너도나도 이제 LFP 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렇죠. LG화학도 우리도 할 거야. SDI도 우리도 할 거야. 막 그리고 아까 뉴스 보니까 벤츠도 그 LFP를 쓰겠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저가 사양이 하나 필요하니까. 그쵸. 예, 그래서 뭐든지 이제 일단 한번 발을 들여놔야지 되니까 뭐 벤츠 좀 싸게 타면 좋긴 하죠. 대신에 이제 뭐 한 번 충전하면은 뭐 한 300km대밖에 못 가면은 여러 번 충전해야 되긴 합니다만은 뭐 그것도 뭐 나름 뭐 미국 같은 경우는 괜찮을 것 같아요. 집에 다 이렇게 충전할 수 있는 시설이 있으니까 그죠? 괜찮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충전 시설이 별로 없으니까 그게 조금 불편하긴 할 수는 있겠지만 뭐 좀 싸게 살 수 있다라면은 그 부분도 장점. 근데 오늘 아까 나온 뭐 기사 중에 하나를 보니까 그 LFP 리튬 인산철 배터리는 재활용이 안 된다. 그러니까 지금 폐 배터리 이제 재활용 뭐 이런 부분들도 좀 많이 있죠.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차랑 딱 붙어 있어가지고 한 통이라서 차를 다 뽀개지 않으면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단점도 살짝 있어요. 그래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저희는 뭐 휴대폰 사서 액정 갈래, 그게 휴대폰 새로 바꿀래, 막 이러면은 뭐 휴대폰 하나 새로 사지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만큼 이제 배터리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보니까 전기차에서 나중에 배터리 바꿔야 될 때는 뭐 차 하나 바꾸지 뭐 이렇게 될 수도 사실 나중에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런 부분에 좀 약점은 있다라고 하지만 사실 시장을 확대해 나가는 데 있어서는 분명히 중요하고 테슬라가 좀 이렇게 선도하는 입장이잖아요. 지금 시장에서. 근데 사실 어제 좀 그런 뉴스도 나왔죠. 이제 테슬라의 주도는 이제 끝나간다. 다른 완성차 업체들이 이제 치고 나올 때가 됐으니 이런 거 있잖아요. 길 닦아놨더니 뭐 원인 납신다 뭐 이런 거 납신다 이런 것처럼 메이저 업체들도 이제 나온다라는 거죠.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테슬라가 주도했던 시장 점유율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뭐 그건 당연할 것 같아요. 나 혼자 납품할 때보다 다른 경쟁자가 나오면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그만큼 이제 경쟁이 이제 치열해지는 구도라는 거죠. 전기차 시장 같은 경우는 그렇게 되다 보니 이제 테슬라가 어제 이제 윗꼬리를 달고 이제 내려온 상태고. 국내 양극재 업체들 같은 경우는 이제 차트 보시다시피 이제 계속 반등할 때마다 고점이 낮아지고 있잖아요. 에코프로비엔 같은 경우도. 네,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2차 전지 신재생 에너지 ETF가 막 날고 기다가 지금 메타버스 ETF 쪽으로 싹 다 가버리니까 이쪽이 약간 조금 기우뚱해진 느낌? 그 대신에 이제 2차 전지 소재 섹터 안에서는 진짜 대장이 요새는 뭐 오늘은 좀 빠지긴 했는데 대주전자재료, 음극재 제가 이거 엄청나게 옛날부터 좋아했던 종목인데 대주전자재료 지금 대장이고요. 그러니까 음극재 쪽은 중요해요. 왜냐하면 음극재는 지금 흑연 쓰고 있지만 실리콘 음극재 쓰기는 이제 대주전자재료 같은 경우는 내년부터 긍정적인 부분들이 있고 뭐 최근에 뉴스는 뭐 전고체 관련된 기술 이전도 받고 막 이런 부분을 나오면서 대주전자도 작잖아요. 시총이 그러다 보니까 더 시장에서 강하게 좀 주가가 많이 움직였던 상황이고요. 그 조정만 받으면은 자꾸 사고 싶어 하시는 분들 상당히 좀 많더라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2차 전지 소재주들은 조금 이제 탄력이 좀 떨어져서 고점을 뚫고 강하게 더 추가적으로 오르기에는 약간 좀 에너지가 많이 소진된 상태고 어느 정도는 계속 박스권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좀 높아 보여요. 에코프로비엔 같은 경우 보면은 뭐 지금 이제 주가에서만 보셔도 아시겠지만 물론 중기 추세는 살아 있습니다만은 지금 반등할 때마다 고점이 낮아지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크게 음봉 떨어지는 날들이 좀 많아지고요. 그리고 이 음봉 두 개를 연결해 보면은 저도 나중에 좀 차트 강의하는 뭔가를 좀 해야 되겠어요.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게 지금 요렇게가 지금 박스라고 볼 수 있잖아요. 네. 요게 음봉과 음봉, 음봉과 음봉 박스. 그러니까 요거를 지금 이탈하려고 지금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 최저점이라고 한다면은 뭐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 40만 원이라고 볼 수 있겠죠. 요 40만 원이 좀 이탈하게 되고 거래가 많이 실린다라면은 조금 당분간은 이렇게 등락은 하겠지만 이제 좀 뭐랄까요? 강하게 치고 나가기에 뭔가 강력한 이슈가 나오지 않으면 왜냐하면 에코프로비엠도 나올 수 있는 호재는 거의 다 나온 것 같아요. 뭐 누구랑 협업한다, 조인트 벤처 한다, 누구랑 뭐 거래한다, 뭐 얼마 증설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호재랑 호재가 다 오픈된 상태라는 점이 어떤 면에서 보면 2차 전지 소재주들한테는 좀 약점. 그리고 최근에 또 원자재 랠리를 기본으로 해서 또 올라온 것도 좀 많이 있고, 근데 그런 부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실은 이제 이 2차 전지 소재주들이 배터리를 이제 계약을 하고 셀 업체들한테 이제 납품을 할 때 기본적으로 뭐 장기 계약도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바로바로 이제 가격 인상폭을 반영시켜주지 못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최근에 올라온 원자재 가격을 그대로
제품 가격에 반영을 못 시킬 수가 있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은 예상치보다 안 좋은 실적이 나올 가능성도 일정 부분 생긴단 말이에요. 그죠? 내가 이거를 갖다가 50원에 공급하기로 했는데 장기 계약을 맺어놨는데 뭐 물론 계약 조건을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생각해봤더니 원가가 뭐 한 40원밖에 안 들었던 게 뭐 45원까지 올라왔어. 그럼 내 마진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갈 가능성 이런 부분들도 고려해 봐야 되지 않나 싶은데 그런 부분들이 최근에 조금 실적에서 일정 부분 나타나더라고요. 보니까 일부 종목들 같은 경우는 그래서 컨셉 미달하면서 빠지는 종목들이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래서 대장은 에코프로 BM이랑 양극재 대장은 에코프로 BM이랑 이제 LNF 요 두 개인데 지금 보시면 약간 이제 느낌적인 느낌으로는 이제 조금 조정 분위기인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 에코프로 BM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한 40만 원 정도에다가 단기 마지노선 설정하시고 그 다음에 뭐 40만 원까지 내려왔는데 리바운딩이 나왔는데 리바운딩이 이 음봉의 한 중간 정도 되겠습니다. 이 음봉의 중간 정도 되는 한 43만 원대 중반 정도 되겠네요. 그 정도를 강하게 재돌파하지 못하고 되밀린다. 그랬을 때는 조금 안 좋게 좀 중장기는 아니겠습니다만 단기적으로 좀 에너지 분출 이후에 조금 쉬어가는 과정 이런 부분들이 좀 나올 수 있겠고 LNF 같은 경우도 LNF도 지금 빠졌네. 예, 비슷하잖아요. 지금 고점 찍고 계속 못 가잖아요. 이 사이 동안에 이제 메타버스 쪽으로 돈이 다 이동을 해버렸어요. 그런 부분들도 좀 있어요. 그래서 LNF 같은 경우도 지금 단기적으로 지금 21선 이탈한 상태죠. 다만 이제 지지력은 지금 이제 한 18만 원 부근에서 1차적으로 좀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은 그나마 좀 다행이겠습니다. 이번에 2차전지 소재주들 좀 실적 발표할 때 시장에서 대응하는 자세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실적이 나왔을 때 잘 나왔는데 매도로 나오는지 뭐 못 나왔는데도 괜찮다고 그러는지 근데 괜찮다고 그러는데 주가가 올라가면 다행인데 괜찮다고 그러는데 주가가 빠져버리면 그거는 괜찮은 게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애널리스트들은 계속 좋다고만 하거든요. 무조건 좋다고 하거든요. 저는 5G 애널리스트가 5G 안 좋다고 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근데 계속 안 가잖아요. 그렇듯이 애널리스트들은 항상 좋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봤을 때 LNF 같은 경우는 뭐 증자도 다 마쳤고 뭐 여러 가지 계약도 많이 했고 뭐 합재사들도 계속 만들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주가에 다 녹아 있는 상태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61선이 올라올 때까지 좀 기다리는 시간이 좀 필요할 수도 있겠고 뭐 지난번처럼 이렇게 급락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일단은 21선이 깨졌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지금 20만 원 부근에 강한 저항대가 생겨 있는 상태인데요. 기술적으로만 놓고 보는 여기 음봉 시가 정도 보겠습니다. 요 가격대 약 19만 원 초반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이 가격대를 강하게 재돌파해주지 못하고 비실거리면 일단 신규 매수는 조금 관망하시는 게 좋겠고 기본적으로 보유하신 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18만 원 계속 지지력을 조금 지켜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수급을 조금 볼까요? 뭐 기탄 사고 있지만 최근에는 뭐 은행이라든지 뭐 오늘은 사모펀드가 쌌습니다만 최근에 그래도 사실 매도가 더 많잖아요. 그렇죠. 연기금도 좀 매도가 많고 아까 보시면은 이제 에코프로비엔 같은 경우도 지금 안 사주잖아요. 연기금도 마찬가지로 뭐 외국인은 샀다 팔았다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기관의 돈이 이제 여태까지 2차 전지 쪽들을 향했었다라면 지금의 기관의 자금들은 전부 메타버스를 향해 가고 있다. 그렇게 봐주시면 약간 수급이 비어 있기 때문에 조금 등락 과정만 있지 추세를 강하게 뻗쳐서 올리지 못하고 있다라는 점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하여튼 지금 이것 좀 수익을 내신 분들이 그 좀 낮은 가격에 사서 그런 분들이라면요, 뭐 그래도 뭐 그쵸, 수익률의 그쵸. 문제니까 별 걱정은 없는데 네, 네. 고점에 이거 추격 매수하신 분들 맞아요. 지금 아주 황당할 텐데 사실 그동안 떨어져도 다시 오르고 떨어져도 다시 오르고 이 믿음을 어느 순간인가 주고 그렇죠. 있었거든. 시장은 그게, 앞으로 엄청 커질 예, 거고. 그게 학습 효과고 길들이기. 이게 마지막에 이게 무서운 거라. 근데 이게 또 모르죠. 어떻게 될지는 모르나 앞으로. 하여튼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익숙해지는 거를 두려워해야 네, 되는. 맞아. 주시장은 익숙해지는 것을 항상 경계해야 되는 게 항상 시장이 빠지면 올라오고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빠지면 사고 그러면 항상 수익이 났었다라는 그 기억을 갖고 최근에는 빠지면 사고 근데 계속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학습 효과가 어느 순간 내가 계속 이렇게 해왔던 행동들이 안 먹히는 구간이 오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때는 바로 바꿔주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요새 이제 상담도 많이 하고 전화 이렇게 받아보면은
대체로 작년 11월, 10월 이때쯤 주식 시작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분들이 그때 이후로 뭐 대형주들 같은 거 많이 하셔서 이렇게 빼지 못하시는 분들도 좀 상당히 많고 이제 좀 거의 대형주 어떻게 해야 될까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왜 거기다 시기가 비슷하지? 뭐 이렇게 생각해 보면 작년 11월이 좋았었나 봐요, 장이. 그렇죠. 가장 좋을 때 많은 분들이 들어왔죠. 그때가 가장 강하게 치고 오를 때였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메타버스가 다들 좋단 말이에요. 좋다고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주가도 네. 팍팍 올라가고. 네.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이 고점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무서워서 못 들어가니까 계속 더 가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이럴 때 들어가느냐? 다른 거를 그냥 다음 순서를 기다리느냐? 이게 이제 선택의 순간인 거죠. 맞아요. 주식은 제가 지난번에 좀 경주마처럼 어느 한쪽 섹터만 볼 거면 그쪽만 봐야 돼요. 다른 쪽을 보면은 안 돼요. 왜냐하면 나는 이걸 보고 있지만 다른 쪽 잘 가는 걸 보면 나는 이거에 대한 신뢰가 자꾸 깨진단 그렇지. 말이에요. 혼자 소외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주식은 하루 이틀 하는 싸움이 아니에요. 뭐 물론 당연히 주식엔 기법이 있죠. 뭐 데이 트레이딩도 있고 스캘핑도 있고 뭐 2박 3일 매매 뭐 어떤 분들은 일주일, 어떤 분들은 한 달, 어떤 분들은 뭐 6개월, 나는 한 5년, 10년 할 거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자기가 정한 원칙에 맞게 주식을 선택해서 투자를 하면 되거든요. 그때는 다른 거를 보면 힘들 수밖에 없어요. 본인이. 힘들 수밖에 없는데 저도 사실 카카오 같은 경우 10만 원 부근에서 사놓고 되게 짜증났었거든요. 진짜 뭐 이렇게 말하기가 좀 더럽게 안 가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갈 거라고 사놨는데. 근데 다른 것들은 엄청 많이 가니까 그때 고민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계속 들고 있다가 지겨웠어. 제 손님, 그러니까 제 친구 오빠인데 지겨우니까 제가 10만 3천 원을 사줬단 말이에요. 근데 맨날 9만 원 갔다, 11만 원 갔다, 10만 원 왔다, 9만 원 갔다, 11만 원 왔다 하니까 짜증 나잖아요. 결국은 그 10만 3천 원에 샀었는데 13만 원대 오니까 전화 왔어. 다 팔아주라고. 하지만 거기가 추격 매수할 자리였다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내가 좀 종목을 잘 발굴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 기업 가치에 대해서 잘 선택을 해서 믿음으로써 투자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렇지 못하면 힘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메타버스 관련주들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메타버스가 뭐냐? 지금 가상현실이잖아요. 가상현실. 저는 그런 생각도 해요. 현실 세계가 너무 암울하니까 가상현실, 가상의 세계에서는 좀 나는 좀 잘나 보이고 싶고 돋보이고 싶고 거기서는 내가 좀 더 왕이 되고 싶고 뭐 이런 분위기들이 있잖아요. 요새 MZ세대 같은 경우 특히 그런 부분들 제가 저희 지점에 있는 어린 친구한테 물어보면 그렇대요. 현실에서는 나는 돈을 많이 못 벌기 때문에 가상세계 그리고 가상자산 투자하는 분들 이런 부분들로 해서 뭔가 좀 인생의 변화, 역전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한대요. 모두가 친구들이. 그렇죠. 네, 그래서 다들 암호화폐, 비트코인에 열풍하는 거고 그다음에 지금 게임도 마찬가지예요. 위메이드가 왜 많이 올랐어요? 뉴스에 나오잖아요. NC소프트 같은 게임들은 내가 돈을 써야 되는 게임이잖아요. 그렇죠. 위메이드는 하면 번대는데요. 저도 안 해봤는데 하면 번대요. 그러니까 게임을 하면서 돈을 벌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이게 새로운 나의 시간을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런데다가 위메이드가 뭐 앞으로 뭐 암호화폐를 활용할 수 있는 뭐 게임을 100개를 뭐 내년에 출시한다고 그러니까 뭐 주가가 뭐 장난이 아니잖아요. 그런데다가 지금 각 엔터테인먼트 회사들마다 전부 다 NFT 연결하려고 그러고 암호화폐 거래소 계속 살려고 그러잖아요. 지금 뭐 두나무에도 계속 투자를 하네. 뭐 이미 위메이드 같은 경우는 이미 투자가 돼 있는 상태고 그리고 뭐 급락하긴 했었습니다만 최근에 W게임즈 같은 경우도 이틀 동안 급등할 때 나 M&A 하나 하려고 하는데 암호화폐랑 관련돼 있는 거 할 거니까 주가가 막 미친 듯이 올랐는데 회사에서 아직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다시 또 급락하잖아요. 이렇다시피 시장이 그런 부분들 지금 많이 선호하고 있고 후발로 쫓아가는 지금 게임빌도 주가 장난 아니거든요. 또 게임빌, 또 컴투스 또 장난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 거기에 연결을 지으려고 그러는데 이 NFT라는 게 사실 공부를 많이 해봐야 되는 것 같긴 해요. 이게 대체불가 토큰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대체불가 토큰이라는 게 뭐 이런 거잖아요. 디지털 그런 예술품이라든지 뭐 경매 뭐 그리고 뭐 그거 있잖아요. 게임을 내가 하다가 그 게임이 없어졌어. 그러면 내가 투자한 그 토큰도 없어져야 되는데 이건 아니다라는 거죠. 그 토큰의 그걸 뭐랄까요? 고유의 그런 부분들을 잘 유지시켜 주는 거죠. 그리고 가상자산 안에서 사실 가상자산, 가상 그 공간 안에서는 주고받을 수 있는 새로운 통화가 사실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이런 거잖아요. 나는 지금
머니로 달러나 원화가 없어. 하지만 가상 공간에 들어가면 나는 다른 돈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의 세대는 그런 부분들에 열광을 할 수밖에 없고 연예인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제가 생각할 때는 연예인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그런 토큰들도 나중에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연예인의 가치를 따라가는 뭐 그런 부분들도 있고 또 엔터사들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이제 오프라인을 통해서만 수익을 낼 수 있었다라면은 공연 같은 거 해서 지금 아니잖아요. 지금 뭐 온라인상에서도 상당히 수익을 잘 내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 또 오프라인이 곁들여지니까 또 더 가는 것도 있겠습니다만은 엔터도 국경이 거의 없어졌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또 이 NFT에 연결을 해가지고 가는데 정말로 제가 아까 제 친구한테 말한 대로 이 돈은 사이버머니야라고 생각하고 사는 종목들만 오른다라는 거죠. 그리고 근데 사실 이 종목 하나하나를 살 필요는 없어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ETF를 사면 돼요. 지금 ETF 보시면 이게 메타버스 액티브 ETF인데 지금 수익률이 최고라고 그러는데. 이게 구성 종목이 제가 보니까 이거 항상 말씀드리면 코덱스 이게 삼성자산 건데 이게 항상 거래량도 많고 집중적도 있어요. 코덱스 K 메타버스 액티브예요. 여기에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4개의 메타버스 ETF가 있는데 그중에 비중이 제일 높은 게 하이브예요. 왜냐하면 각 메타버스 ETF마다 다 거의 10%씩 담고 있거든요. 그럼 보시면은 급등주 다 나오잖아요. 지금 하이브, 위메이드, 펄어비스, 뭐 네이버도 최근에 이래서 올라오고 있어요. 크래프톤, 제이콘텐트리, 뉴. 아프리카 TV도 오늘 많이 올랐더라고요. YG 엔터 끝도 없죠. JYP 엔터 끝도 없죠. 오늘 보니까 카카오 게임즈도 오르더라고요. 덱스터 오늘 미친 듯이 올랐죠. 뭐 SM, YG 플러스, 자이언트 스텝, 위지엑 스튜디오도 주가 끝내줘요. 위지엑 스튜디오도 카카오도 그 안에 들어있긴 하지만 비중이 많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보면 에이스토리 같은 경우는 뭐 지리산 재미없다 그러면서 급락하긴 했는데 하다못해 LG노텍까지도 오늘은 좀 오르던데 보니까 이 상단에 비중 높은 것들이 있잖아요. 여기까지 컷해서 보면 거의 한 4, 5%대까지 들어오는 것들 이 종목들만 봐도 답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른 메타버스 타이거 한번 볼게요. 메타버스. 네, 타이거. 타이거도 보면 타이거는 여기 딱 보시면 JYP 엔터, 하이브, YG 엔터 10%씩 가지고 있잖아요. 네이버. 여긴 좀 LG노텍이 많이 들어있어요. 보니까. 카카오. 다 이렇게 집중되어 있어요. 약간 아까 그 코덱스랑 구성이 조금 다르죠. 네, 구성이 좀 다릅니다. 여기 조금 NC소프트가 들어있는 게 의아하긴 합니다만은 그래서 오늘 좀 많이 올랐나요? 게임이니까 네, 그러니까 콘텐츠나 게임을 일단 네, 지금 맥스트도 상당히 많이 올랐고 포함된다고 보더라고요. 네, 그래서 약간 좀 다르긴 합니다만은 거의 이 최상단에 있는 종목들 한 대여섯 개 중심으로 해서 뽑아놓고 그 종목만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보시면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 메타버스 ETF가 죽지 않는 이상은 계속 좀 좋은 성적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다만 좀 단계 많이 올랐다. 이 부분은 저도 개인적으로는 조금 그렇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국에서 지금 일단 석탄을 늘리고 있단 말이에요. 채굴을, 공급을. 이제 공장들이 돌아가요. 오늘 미세먼지 때문에 저 되게 힘든데. 오늘 미세먼지가 심했어요? 네. 저희 사무실 내에 처음 보니까 나쁨. 저 최근에 나쁨 처음 본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마스크를 코로나 때문에 벗으려고 그랬는데 이제 미세먼지 때문에 쓰게 생겼어요, 지금. 근데 중국에서 미세먼지가 날아오고 있다라는 게 무슨 뜻이겠어요? 공장이 돌아가고 있다. 그렇죠. 이제 돌아가기 시작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좀 지금까지 막 여러 가지 부족했던 현상들, 뭐 원자재 고가 행진했던 부분들 조금씩 완화될 수도 있겠고, 뭐 공급량 없었던 공급이 딸렸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도 해소될 수 있단 말이에요. 현대차나 이런 애들이 요새 왜 올라오겠어요? 차량용 반도체가 진짜로 10월 들어서 풀리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말레이시아 같은 데서 20, 30%밖에 안 되던 가동률이 지금 80%까지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움직이는 거잖아요, 지금.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중국에서 미세먼지가 날아오고 있다라는 걸 감안해 보면 조금만 있으면 이제 안 좋았던 애들이 조금 개선될 수 있고 많이 올랐던 애들 쪽으로는 좀 차익실현 매물이 살짝 나올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많이 오르는 종목들은 이번 실적 발표할 때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조금씩 변화가 좀 생길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해봐요. 지금 하여튼 이 메타버스와 관련해서 정말 핫하기 때문에 이쪽으로 좀 뛰어들어가는 분들도 있고 너무 올랐다 좀 피하는 분들도 있긴 한데 하여튼 조심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기는 해요.
뭐 물론 조심은 해야 되지만 지금의 이 현상이 아까도 오래 갈 말씀드렸다시피 누그러뜨릴 수 있는 뭔가가 발생되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쏠림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인플레가 힘든 거고 환율이 힘든 거고 다 기업들의 그 원자재 부담에 기업들의 실적이 안 좋아지는 부분들이 힘든 거잖아요. 요거를 바꿔줄 수 있는 뭔가 트리거가 생기면 굳이 비싼데 이거 안 하겠죠? 그렇죠. 딴 거 다른 거 하겠죠? 그러니까 자기 또 뭔가 관심 가질 만한 주도주가 나오면 또 이제 꺾이고 이쪽으로 옮길 수 있다. 왜냐하면 지금 대형주들 망가질 대로 망가져 있는데 지금 좀 뭔가 좋아질 개연성만 생기면 제가 외국인이라도 오 환율도 좋고 오 주식들도 완전히 주가 엉망진창인데 딱 보니까 지금 이거 원자재라든지 이런 부분들만 살짝 제거가 되면 내년에 실적 좋아질 것 같아. 그럼 그 종목을 사겠죠. 그런 부분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실적 얘기했으니까 실적 이제 시즌이잖아요, 지금. 네. 이 실적 시즌에서 정말 부러지는 주식들이 자꾸 튀어나오고 있어요. 오늘 진짜 공포의 하루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LG 생활건강 정말 우량주 중에 우량주로 평가받던 회사인데 주식인데 오늘 뭐 그렇게 9%대 가까이 빠졌다. 이건 놀라운 일인데요. 네, 엊그저께인가요? PI 첨단 소재도 실적 발표하면서 실적이 딱 녹아 있어요. 원가 부담 때문에 실적이 안 나온 거예요. PI 첨단 소재 진짜 무지막지하게 빠졌고요. 그 다음에 오늘 더존비주원도 좀 많이 빠졌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LG 생활건강 엄청 빠지고 그 다음에 대한유화 급등하고 대한유화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석탄 가격들 많이 올라가고 이러면서 그런 원가 부담 때문에 스프레드 계속 손실 보니까 거기다가 그 실적 발표 내용 보니까 컨테이너선을 못 구해가지고 수출을 제대로 못 해가지고 실적이 안 좋았더라고요. 지금 컨테이너 대란이잖아요. 그렇다시피 그러니까 실적을 이제 뜯어봤을 때 불쌍한 거죠 지금. 뭐 원가 부담이 되는 부분들이 많이 올라갔으니까. 그래서 지금 화학주들이 오늘 다 급락했거든요. 근데 뭐 애널리스트들 뭐 말을 보면은 대한유화만 그렇지 뭐 나머지들은 이렇게까지 망가지진 않을 거다 뭐라고는 얘기는 하는데 일단은 원가 부담이 생긴 기업들, 제조업들은 이번 실적 발표할 때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있어요. 요새 영업무역 한세 실업 되게 많이 가잖아요. 뭐 그렇죠. FMF도 마찬가지고 다 많이 가는데 다 지금 보시면 사실 한세 실업 같은 경우는 베트남 락다운 때문에 실적이 3분기 안 좋을 거란 말이죠. 이 영업무역 같은 경우는 거기 없고 방글라데시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영향을 별로 덜 받았죠. 그래서 이렇게 락다운이라든지 원가 부담이라든지 이런 거 생긴 기업들은 당연히 실적에 데미지가 있어요. 다만 근데 지금 의류업체들 가는 이유는 올겨울에 춥다. 그다음에 미국에서 연말에 옷 사입고 다 해야 되는데 돌아다니면서 사 입어야 되는데 재고가 없어서 오파가 엄청나게 밀려 들어온다. 그러니까 3분기는 됐고 4분기가 엄청 좋대. 이러면서 지금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환경의 개선이 생길 수 있는 기업들은 좀 달라지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LG생활건강, 아모레퍼시픽 정말 맛이 가도 이렇게 맛이 갈 수가 없을 정도로 많이 빠졌어요. 저는 아까 보면서 LG생활건강 11만 원이 넘게 빠졌네.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몇 프로 빠지냐고. 그래서 그 프로니까 9% 액수로 하면 엄청난데 그러니까 그만큼 주가가 지금 비싸다는 거죠. 대형주라서 그래요. 저희 한번 말 나온 김에 차트 한번 볼까요? 단위가 커서 그러지 비싸다기보다. 맞습니다. 단위. 주가 단위가. 이게 저는 화장품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코스맥스만 하세요라고 항상 말씀을 드려요. 그렇죠. 예, 그거밖에 살 길이 없어요. 왜냐하면 중국에서 이제 한류 이 화장품과 관련해서 경쟁력이 많이 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저 예전에 몇 년 전에 상해 갔을 때만 해도 난리도 아니었었는데 지금은 맨날 뉴스 나중에 다 철수했다 다 나오잖아요. 그리고 로컬 브랜드들이 나오면서 우리나라 업체들이 100일 틈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 뭐 코로나 환경 안에서 뭐 중국인들이 와서 막 사가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내 내수에 있는 작은 업체들 같은 경우는 더 힘들고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제 그때 저희가 이제 추세 그려드리긴 했는데 뭐 딱 봐도 힘들잖아요. 그러네요. 예. 지금 일단 상승 추세는 다 깨졌고 뭐 어디에서 저점이 나오느냐만 좀 봐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뭐 요 정도 선이 일차적인 좀 저점 역할을 해줄 수가 있겠죠. 한 120만 원 정도. 네. 120만 원 정도가 120만 원에서 120만 원 5천 원 정도. 네, 요 정도가 LG생활건강의 한 지지선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는 뭐 소비를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인데
다 마찬가지예요. LG생활건강도 뭐 물론 고급 브랜드 뭐 후 같은 경우 막 중국인들이 와서 엄청나게 사가고 막 그랬었다고 하는데 지금 또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네, 이런 부분들 뭐 면세점도 당연히 뭐 그런 이유들도 있겠습니다만은 뭐 요새 광군제 이슈로 잠깐 화장품 잠깐 하는 것 같더니 또 빠진데 결국은 실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모레퍼시픽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중국의 로컬 브랜드들이 어마어마하게 생겨나고 있고 중국 사람들도 눈이 있잖아요. 다 샤넬 쓰고 막 이래요. 비싼 거 쓰고. 그러니까 아주 고가 아니면 네. 아니면 자국 브랜드들 자국 브랜드. 그거 만들어주는 회사가 코스맥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주식만 가는 거잖아요. 품질 차이가 별로 없다 이렇게 보니까. 코스맥스는 글로벌 1위 업체예요. 네. 만들어주는 ODM? 거에 있어서는 네 1위 업체예요. 다 명품 화장품들 다 코스맥스 만들어주고 있거든요. 로레알도 여기서 만들고 에스테로더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한국 콜마하고 뭐 코스맥스하고 다 그런 편인데 코스맥스가 지금 가장 중국에서 월등하게 좋게 잘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래서 약간 좀 화장품 종목들은 그런 건 있어요. 좀 작은 로드샵들이랑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할 때 여행이 뚫리면서 중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좀 들어온다 그러면 그때 좀 갈 수는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때 좀 갈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그거 말고는 조금 힘든 것 같아요. 왜냐면 로드샵들도 엄청 많이 없어지고 맨날 50%씩 할인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나는 50% 할인할 때 우리나라 화장품을 안 사면 왠지 막 바가지 쓴 것 같은 느낌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 그리고 저도 개인적으로 화장품을 브랜드를 쓰질 않아요. 다 지금 보면 아시겠지만 이게 작은 중소형 랩들이 엄청 많거든요. 나한테 맞춰서 내가 싫어하는 성분 안 들어있고 좋은 것들 나한테 특화되어 있는 그런 성분으로 만들어진 제품들을 쓰게 되는데 다 만든 거 보면은 뭐 코스맥스나 한국콜마에서 다 만들기는 하는데 기본적으로 그런 작은 브랜드들이 많이 생겨났다는 거죠. 국내도. 그렇기 때문에 대형 브랜드라고 그래서 이제 옛날처럼 주도력을 갖고 움직이지도 않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일단 LG생활건강은 거의 10년 이상 대시세가 크게 났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 쉬어갈 때도 됐다라는 거죠. 아모레퍼시픽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래서 약간 화장품 섹터 주들은 뭐 지금만 실적이 안 좋은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좋을 리가 없고 다만 뭐 물론 지금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여행이라든지 이런 게 풀리고 중국인들이 들어오게 된다라면 기저 효과를 좀 볼 수는 있겠죠. 나중에 일정 부분. 그 뭐지? 면세점에서. 면세점에서도 많이 사가고. 예.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댓글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그 리오프닝 관련해서 이제 네. 화장품이 괜찮아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으로 샀다가 그냥 된통 물리셨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겠죠. 리오프닝이라든지 위드 코로나 관련해서는 가장 수혜 많이 본다라면 이제 체감적으로 봤을 때 뭐 물론 여행주, 항공주겠죠. 근데 그것도 이미 너무 많이 갔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부분이 있고 면세점은 거의 못 갔고 면세점은 어쩔 수가 없어요. 환율 때문에도 마찬가지가 되겠고요. 뭐 물론 원화가 약세니까 외국에서 와서 사가면 좋은데 아직 오는 신호들이 없잖아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뭐 호텔신라 같은 경우는 좀 왜냐하면 호텔 자체가 이제 뭐랄까요 오는 사람들 다 못 받았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이제 객실 활용도가 떨어졌었는데 이 부분이 개선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면세점도 좀 긍정적인 부분들. 그래서 좀 면세점 같은 경우는 좀 빠지면은 좀 호텔신라 같은 경우는 좀 한번 모아가 볼만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 좀 영화관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뭐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뭐 메가박스 그다음에 이제 CGV 뭐 이런 것들 가지고 있는 J콘텐트리나 그다음에 CJ CGV 같은 경우는 오늘 좀 많이 올랐는데 올랐다가 나중에 내려오긴 했지만 CJ에서 워낙 CJ CGV가 재무 상태 저희 옛날 차트 보면서 말했잖아요. 안 좋은 얘기만 계속 나오는데 주가는 계속 올라가는 느낌이라고. 근데 거기도 지금 광고 쪽을 붙여주니까 회사 성질이 좀 약간 바뀔 수가 있고 그다음에 지금은 극장에 가서 마스크 쓰고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이제 팝콘 사 먹고 이렇게 되면 극장의 매출이 팝콘에서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부분들 그럼 좀 실적 개선될 가능성 좀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광고 부분 붙여준 부분 때문에 좀 달라질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오늘 보니까 뉴스 봤는데 내년도 박스 오피스가 올해보다는 80% 정도 더 늘어난다. 영화 공급이 늘어난다라는 거죠. 그렇죠. 결론적으로. 그러면 극장이 좋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영화 배급사, 뭐 제작사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배급사 쪽 많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스크린 점유율이 높은 콘텐츠 회사들, 관련해서는. 네, 그러니까 스크린 점유율이 높은 영화관들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콘텐츠는 뭐 넷플릭스가 꽉 잡고 있고 뭐 디즈니 플러스가 들어오네 뭐 어쩌네 하고 뭐 국내에서는 뭐 티빙이랑 뭐 여러 가지가 뭐 이제 연합을 한 해 만에 뭐 이러고 있긴 하지만 뭐 지금의 콘텐츠는 어느 정도 그런 기대치는 많이 반영된 상태라면은 기대감이 없는 오프라인 쪽 섹터 쪽에서의 변화도 나중에는 조금 관심 있게 좀 리오프닝 관련해서는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역시 뭐 먹고 마시는 것들도 오늘은 뭐 살짝 조정이 있긴 했습니다만은 밤 12시까지. 그다음에 뭐 노래방도 된다. 뭐 그런 업체들 다 된다. 그다음에 모임 제한도 없어진다. 그러면 결국은 지금보다는 막 몰려서 야 너도 만나자 나도 만나자 우리 내일 만나자 뭐 모레 만나자 이렇게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음식료 섹터주들도 결국은 좀 매출이 좀 좋아질 수 있는 부분들이 충분히 좀 생길 수 있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위드 코로나 쪽에서는 조금 긍정적인 부분들이 일정 부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뭐 주가에 일정 부분 녹아 있긴 합니다만은 그렇죠. 분명히 내년도 가면 기저 효과가 좀 상당히 좀 많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실적이 그러니까 실적 발표가 기대되기보다는 약간 무서워. 공포에 빠지는 무서워. 듯한 느낌인 것 맞아요. 같아요. 지금 돌아가는 분위기를 맞아요. 보니까. 맞아요. 이게 그냥 평범한 실적 나오면 빠지는 거고 서프라이즈 나와야 그냥 유지되는 현상 그러니까 유지되는. 제가 아모레퍼시픽을 보면서 야 진짜 많이 빠졌다. 뭐더 빠질 때가 어디 있겠냐 이렇게 악재가 다 나왔는데 근데 거기서 한 번 더 리포트가 나오니까 그 뒤로는 급전직하해가지고 답을 못 찾더라고요 보니까. 지금 아직도 헤매고 있죠. 네 지금 보면은 참 각광을 받던 주식들인데. 이 보면은 아모레퍼시픽이 진짜 많이 빠졌는데 제가 옛날에 아이고 이거 제가 이걸 눌러놔서 그렇죠. 네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가 왜 안 움직이죠? 됐다. 여기서 진짜 많이 빠졌다.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30만 원에서 거의 22만 원대니까 엄청 빠진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좀 자리를 잡으면서 21선을 넘나들면서 에너지를 조금 모으고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안 좋다고 리포트랑 기사가 한 방 나와버리니까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더라고요, 또. 그러니까 이게 실적 관련해서 레포트 상당히 좀 요새 좀 많이 중요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바닥인 줄 알았는데 좀 얼마 있으면 좋아질 줄 알았는데 얼마 있다가도 안 좋아진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더 빠지는 거잖아요, 지금. 지금 아직 저 4분기 내년 일부 상반기에 대한 전망이 어떻게 나오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도 LG생활건강보다는 더 먼저 많이 빠져서 그런지 LG생활건강보다는 좀 지금 나은 것 같아요. 더 미리 많이 빠져가지고 LG생활건강은 쭉 이렇게 지금 이렇게 차트 보시면 아모레퍼시픽은 진짜 많이 빠졌다라는 느낌? 근데 이제 거의 대충 좀 바닥권에 대한 느낌이 살짝 있는 반면에 아까 보셨던 LG생활건강은 이제 빠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약간 좀 느낌 좀 살짝 다른데 일단 LG생활건강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120만 원. 그다음에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는 최근에 저점 찍었던 부분 좀 다시 안 깨진다라면은 그나마 뭐 현상 유지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실적 안 좋다고 이미 다 알아요. 그래가지고 주가가 저렇게 심각하게 많이 빠진 거라서 오히려 그런 거 있잖아요. 실적이 안 좋을 거야 그래가지고서 주가가 미리 빠진 기업들은 오히려 실적 발표하고 나면은 안 빠지고 반등하는 케이스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일단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도 한 17만 7, 8천 원 정도 계속 뭐 지지력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이걸 좀 들락달락 21선을 지금 깔고 있잖아요. 들락달락 하면서 좀 뭐랄까요? 아이고. 오늘 이게 왜 이렇게 터치가 잘 안 되죠? 제가 이걸 터치를 여기서 이제 왔다리 갔다리 좀 몇 번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21선을 좀 돌려 세우려면은 좀 시간이 좀 이렇게 확대가 됐다. 네, 이제 좀 보이시죠? 네, 지금 21선 위에 있잖아요. 빠졌어도 그래서 여기서 살짝 깨졌다 올랐다 뭐 이런 흐름들. 근데 사실 지금 21선이 바닥 잡고 살짝 우상향 턴하고 있는 상태라서 아모레퍼시픽은 지금 구조조정도 많이 하고 있고 맞을면 다 맞아가지고서 일정 부분 주가는 좀 바닥권에 있다라고 이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나중에 올라갈 때 여기 개파락한 부분 있잖아요. 여기 20만 원 부근에서 1차 저항 좀 염두에 두시고 보유하신 분들 1차 저항 염두에 두시고 최대 저항은 22만 원 정도 생각하시는 게 아모레퍼시픽 투자하시는 분한테는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 이후에 좀 방향 전환하면 뭐 물론 호재가 나오거나 아니면 뭐 새로운 브랜드가 나왔는데 엄청나게 잘 나간다든지 뭐 그렇죠. 이런 모멘텀이 변화 좀 있어야 되겠죠. 네, 그런 부분들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기관이나 외인은 팔고 개인들이 받아주고 있는데 메타버스 관련해서도 올라가는 주도 개인들이 받아내고 떨어지는 것도 개인들이 받아내고 양쪽 다 걱정이 돼요. 이거 참. 그러게요. 뭐 개인들이 뭐 작년에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도 많고 뭐 그 전에 시작하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올해 초부터는 대형주 하신 분들은 재미 하나도 없었고 그 다음에
좀 시장에 좀 시세를 리딩하는 그러니까 올해 초부터 해서 대박을 내신 분들은 다 2차 전지 하신 분들이고 최근에 대박을 내신 분들은 다 메타버스, 엔터주 하신 분들이에요. 사실 시장이 지난번에 2,900 이렇게 오면서 급락을 했었잖아요. 원래 시장이 급락을 해야 대박주가 나와요. 수익이 나요. 제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되게 주식이 많이 올라온 것 같은데 지수는 왜 이러지? 이러는 거예요. 원래 그래. 지수 빠질 땐 다 같이 빠지고 올라올 때는 전혀 다른 패턴이기 때문에 올라가는 것만 보면은 상당히 많이 올라왔지만 지수는 전혀 아니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렇게 급락이 나올 때 그때도 저희가 이제 종목 교체를 잘 해주라고 말씀드렸던 대로 급락이 나올 때 거기서 주도주가 되는 것 쪽으로 빨리 옮겨줘야지만 시장에서 좀 수익이 강하게 좀 날 수 있는 것 같아요. 안 그러면은 또 내 턴을 기다리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그렇죠. 거죠. 시간이 기다려. 인내를 또 해야 되는데 그 과정 속에서 전부 못 참고 뛰쳐나가는 경우가 많아서 힘들죠. 왜냐하면 지금 하이닉스 갖고 계신 분들 제가 대충 아는데 한 12, 3만 원 가야지 본전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삼성전자는 한 많이 물리시는 분들은 뭐 8만 원대도 있지만 난 좀 싸게 샀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한 7만 6천 원대가 많으시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아직도 좀 거기 가면 좀 매물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좀 이렇게 이번에 조선주가 확 올라서 또 그거 가지고 있었던 분들은 또 이제 재미가 있었겠죠. 이렇게 좀 우리가 좀 기다리더라도 아니면 뭐 좀 상승 초기 국면 이런 어떤 주식들이 뭐가 있을까? 이게 아마 모든 분들이 고민일 거예요. 아, 상승 초기 국면이요? 아니면 뭐 좀 기다리더라도 그러니까 좀 오를 만한 주식. 전 지금 상황에서는 대형주 단에서는 자동차가 제일 좋을 것 같고요. 현대차 기아. 네, 그런 쪽도 위아나 뭐 현대 위아나 뭐 이런 자동차 계열들이 좀 제일 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반도체 풀리기 시작했기 때문에 자동차 계열들이 좀 나을 것 같고 대형주 단에서는 그다음에 조선주도 뭐 어제 오르긴 했습니다만은 아직도 갈 길이 멀거든요. 현대 미포조선 같은 경우 차트 한번 보시면 저는 이거 제가 찍어놓고 있던 종목인데 이게 도대체 언제 갈까 그랬는데 그냥 한 방? 두 방에 올라왔어요 그냥. 그냥 두 방으로 갔어. 근데 두 방으로 그냥 따닥. 하지만 얘도 막히긴 분명히 막혀요. 제가 생각할 때는 7만 9천 원에서 8만 원 사이에서는 100% 막혀요. 그 다음에 이제 눌림목에서 잘 사시면 도움이 될 수는 있을 근데 이제 것 같긴 눌림목 해요. 저게 지금 어쨌든 하향 추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서 저쪽 선 터치하고 이제 그다음서도 또 저점 또 이제 크게 만들고. 이게 말씀하신 대로 좋은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따다닥 3일 올라온 거잖아요. 네. 근데 21선도 뚫고 61선까지 다 뚫었어요. 강하게 뚫었죠. 네, 강하게 뚫었기 때문에 추가 상승했다가 내려왔을 때 21선이 빠르게 쫓아 올라올 거란 말이죠. 그러면은 보통 7만 원 정도 지지선 보고서 이렇게 넘나들 때 왜냐하면 얘도 지금이 최악인 종목이잖아요. 그래서 적자가 엄청나지만 내년부터는 적자가 좀씩 줄면서 내후년에 좋아질 거야. 이런 컨셉인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내년에 좋아질 기업들은 올해 기저효과를 바탕으로 해서 내년에 실적이 상대적으로 올해보다 내년에 좋다라는 기업들을 선택하시는 게 좋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자동차도 그런 개념인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지금 요런 그러니까 뭐 미포도 그렇고 현대중공업도 그렇고 현대중공업도 상장하고 나서 바닥만 박박 겼지만 연기금이 계속 샀단 말이죠. 근데 미포 움직이고 나니까 후발로 어제부터 치고 와서 오늘 많이 오르고 가만히 보고 있던 삼성중공업이 오늘 또 많이 오르고 이런 식으로 조선주들 같은 경우가 약간 근데 아직까지는 어떤 면에서 보면 기술적인 반등의 개념이잖아요. 그렇죠. 네, 이게 지금 이게 추세선을 그어 보면 지금 현대 미포조선을 제가 추세선을 살짝 그어 보면요. 이렇잖아요. 그렇죠? 하락 네. 추세선이 지금 오늘 뚫은 거잖아요. 한 방에 못 뚫을 거란 말이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이렇게잖아요. 하락 추세선이 이렇게 보시죠. 그죠? 추세선이 이렇게 하락 추세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깼다가 이번에 넘어갔단 말이죠. 그럼 저희가 생각할 때 추세선 상단과 하단, 하락 추세선의 상단과 하단을 긋습니다. 중간에다가. 아, 오늘 차트 공부를 또 하게 되네요. 네, 이거는 되게 좀 중요해요. 어디 갔지? 이건가요? 아닌데. 대각선 어디 갔죠? 차트하고 싸우고 있어. 그러니까요. 저 진짜 이거 맞나? 이거 맞겠죠? 이건 직선 추세선인데. 이게 직선 추세선인데. 아이,
한번 그거 볼게요. 그것이나? 아니네. 네. 오. 참. 이런 컴맥. 큰일 났어요. 이걸로 한번 그거 봐야 되겠다. 이것도 아닌데? 이거 어떡하지? 아니, 분명히 아까 그거잖아요. 나 등선 어디 갔어? 이건갑다. 아닌데? 대각선. 이건갑다. 그죠? 이거 좀 잘못 갔다. 여기 아닌데. 여기 중간 정도. 여기라고 칩시다요. 네. 요렇게. 그러면 이게 나중에 이게 선을 다 연결해 봐야 되잖아요. 네. 날짜가 하루하루 더 지나가면서 선을 또 연장선이 생기잖아요. 그랬을 때 이 하락 추세선을 중심선으로 했을 때 중간에 있는 선을 안 깨고 지지가 잘 되면서 리바운딩해서 다시 이거 뚫으면 그때는 좀 전환을 하려고 하는 흐름이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지금 내가 그어드린 중심선이 지금 7만 원의 위치에 있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앞으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변동성을 최대한 활용해서 뭐 죽어도 7만 원 안 깬다거나 이런 흐름이 나오면은 계속 가져갈 만하다. 예, 장기적으로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조선주도 예전에는 유가가 올라오면 엄청나게 올라갔거든요. 그렇죠. 예, 왜냐면 해상에서 이제 원유 시추하는 시추선 같은 거 수주도 많이 있었고 그랬었고 그다음에 LNG나 뭐 기름 운반을 많이 해야 되니까 발주도 많았었었는데 요새는 뭐 기름값 올라갔다고 올라간 적이 없었으니까 저것은 맨날 이상하다 보고 있었는데 뭐 하여튼 3일 동안 따다닥 하면서 올라오긴 했어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까지는 이제 기술적 반등입니다만은 일단은 요 하락하는 추세선을 오늘 뚫었다는 거에 의미가 있지만 다시 밀려 들어왔을 때를 어떤 면에서 보면 좀 기회로 활용하시고 안 밀려 들어오고 그냥 따다닥 가면서 8만 원 넘어서 막 여기까지 가면은 그건 대박이네요. 진짜. 근데 오늘 하고 보시면 거래가 일단 좋잖아요. 거래가 초강력으로 들어왔잖아요. 이런 부분들. 근데 과거에도 좀 그럴 때가 많이 있었었는데 좀 단발로 끝날 때도 좀 많이 있어서 왜냐하면 조선주가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작년 여기 후반이죠. 10월 달부터 엄청나게 올라갔었거든요. 그렇죠. 그때 진짜 정말 미친 듯이 갔었거든요. 그때 왜 미친 듯이 갔었냐 막 수주 막 받고 막 이러면서 엄청 갔었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조정 많이 받았었는데 다시 좀 복귀해 준다라면은 더없이 좋은 흐름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 추세 중심선을 좀 보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수급은 뭐 그닥 좋은 건 사실 없어서 어떤 면에서는 뭐 바닥선에서 뭐 공매도가 쇼크바 했을 수도 있고 그렇죠. 네 그런 부분들 조금 봐야 되는데 제가 이거 공매도 보는 화면을 했었는데 여기다 네 공매도 수량 크게 많이 늘지는 않았네요. 최근에는. 네, 심각하게 좀 많이 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공매도 평균 가격이 보통 여기 보시면은 뭐 6만 원대, 7만 원대니까 이제 이분들은 좀 손실이 나시기 시작했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뭐 쇼커버가 좀 들어올 수도 그렇죠. 있는 개연성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겁나서 공매도 하는 분들도 저거 보면은 무섭다 그러더라고요. 저 끝없이 올라가면. 그게 이제 진짜 돈과의 싸움인 거죠. 돈 있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뭐 세력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올라오면 계속 공매도 치죠. 계속. 진짜 평생 셀트리온 그룹주들은 공매도와의 전쟁을 했듯이 아니다 싶은 것들은 진짜 계속 올라올 때마다 공매도를 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런 흐름이 있는데 일단 크게 많이 들어오지는 않은 것 같아요, 최근 들어서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손해를 좀 봤으니까 쇼커버도 이제 좀 가미돼야 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제가 여기 대차 보는 게 있는데 대차 보는 화면이 어디 있는지 없어졌네요. 일별 대차가 있는데 그럼 이게 빌려온 와서 갚는 건지 공매도인지 볼 수 있거든요. 네. 그건 제가 나중에 찾아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 건데 일단은 지금은 조금 조선주들은 그렇다. 그래서 현대중공업도 현대중공업 지주를 사시는 분인데 그냥 현대중공업을 사세요. 네. 지주는 좀 무겁습니다. 그리고 현대중공업도 저도 여기서 봤거든요. 여기서 봤는데 지금 거래가 조금씩 붙으면서 올라오는데 이 수급 보시면 아시겠지만 연기금이 꾸준히 엄청 사네요. 빠지거나 말거나 그냥 계속 샀거든요. 그리고 이제 개인이 이제 파는 거죠. 올라오니까 보험권이나 연기금이 많이 샀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연기금이 사는 종목만 다 스크린해놓고 따라해도 절대 죽지는 않는다. 지금 시장이. 그래서 정말 연기금이 사는 종목만 매일매일 검색해가지고서 연속적으로 계속 산다. 그럼 찾아놓으시면 거의 실패할 확률이 적어요. 지금 시장의 흐름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조선주들은 좀 그런 모습이었고 그다음에 그냥 제가 생각할 때 아까 그냥 자동차 그다음에 저는 이제 원전주도 좀 되게 좋게 봐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전기가 부족하니까 그렇죠. 네 지금 탄소 중립 가야 되니까
그렇다고 탄소 중립 가다 말고 갑자기 막 석탄 떼고 뭐 하고 이럴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지금 너무 부족했기 때문에 풀어준 거지 갑자기 막 석탄을 막 사방에서 떠가지고서 다시 또 막 화력발전소 뭐 이럴 것 같지는 않아요. LNG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만은. 그래서 탄소 중립으로 계속 가기 위해서는 뭐 영국도 뭐 지금 프랑스도 계속 뭐 소형 모듈 원전 뭐 이런 거 한다고 소형 그러잖아요. 원전에 대한 게 좀 네, 계속 그런 이슈가 니즈가 나오고 계속 있죠.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유럽에서는 이 소형 모듈 원전을 비롯한 이런 원전 자체를 이제 그린 에너지 뭐 이런 걸로 넣을 것이냐 말 것이냐 막 계속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렇다시피 원전은 뭐 항상들 불안한 부분도 분명히 있죠. 그리고 내 주변에 원전이 있는 게 당연히 싫겠죠. 그렇죠. 예, 그런 부분들이 좀 있고 뭐 이게 뭐 무슨 친환경이냐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어쩔 수 없는 부분들도 있잖아요. 필요하기 때문에 특히 이제 전기차를 타야 되는데 친환경 가자고 전기차를 타는데 그 전기차를 타기 위한 전기를 만들어내는데 이산화탄소가 더 나와버리면 그게 더 황당한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전기차를 타려고 하는데 전기를 만드는 비용이 더 커. 그러면은 전기료가 엄청나. 그러면은 그냥 가솔린 차를 타지 누가 전기차를 타겠어요. 비용적인 부분이 그렇게 크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모로 봤을 때 원전에 대한 니즈는 지금이 거의 뭐 최악에서 이제 벗어나고 있는 수준? 최근에 보시면 뭐 두산중공업, 뭐 한전기술, 뭐 한전 KPS, 뭐 일진파워, 뭐 우진, 그다음에 뭐 보성파워텍 뭐 끝도 없어요. 이 원전 관련주도 상당히 많아요. 근데 그렇다고 이 원전 관련주가 지금의 뭐 메타버스처럼 막 꿈을 갖고 막 갈 것 같진 않아요. 왜냐면 다 한정되어 있기 그렇죠. 때문에 그럴 것 같진 않지만 최악에서는 좀 벗어나는 흐름은 분명히 조금 이어지고 있다. 이런 부분들 뭐 지금 신재생 에너지에 맞물려서 본다면 풍력이나 태양광은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뭐 해가 없으면 어떡해. 구름이 계속 끼는 날이 있으면. 그다음에 바람이 안 불면 어떡해요. 그리고 그거는 진짜 제가 봤을 때는 그 바람이 많이 부는 유럽 쪽, 그다음에 사막이 많은 중국이나 미국 쪽 이런 쪽이 좀 특화된 재생에너지라고 생각하거든요. 뭐 그런 게 아니다라면은 우리도 뭔가 좀 꾀를 많이 내야 될 상황인데 아무튼 원전 쪽이 최근에 이제 그 한수원 사장님이 연말 연초에 수주 받을 거 있다 몇 조다 얘기를 하는 바람에 이제 탄력이 받기 시작한 부분인데요. 뭐 그분의 바람은 지금 멈춰 있는 다른 한울인가요? 그거 한 4, 5기 또 좀 돌아갔으면 좋겠다. 이런 뭐 개인적인 바람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원전 관리하는 업체들이라든지 뭐 그다음에 송전 관련이라든지 뭐 그다음에 이제 지금 뭐 설계로 가는 게 이제 한전 기술이잖아요. 향후에 이제 뭐 소형 모듈 원전을 할 때 그런 식으로 뭐 될 것 같아요. 뭐 궁극은 지금 제일 피해주가 한전이잖아요. 전기료도 코딱지만큼 올리고 원가 부담은 지금 제일 세니까. 근데 나중에 만약에 이런 원전이라든지 소형 모듈 원전 이런 부분들로 해서 긍정적으로 전기료가 내려가거나 아니면 지금 원자재 가격들이 하락을 하기 시작하면 한전도 지금보다는 좀 나아질 수 있는 개연성 이런 부분들도 좀 생각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위드 코로나 관련주들 그런 부분들 하고 그 다음에 자동차 관련주들 이런 부분들이 조금 시장에서는 조금 가능성이 좀 더 높고 그 다음에 뭐 지금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긴 하지만 뭐 메타버스 관련주들을 제가 뭐 이 시점에서 지금은 사라고 소리를 못 하겠는데 2주 전까지는 좀 사라고 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은 좀 사라고 하기엔 조금 그렇긴 한데 눈치껏. 왜냐하면은 이쪽이 지금 계속 그런 거 있잖아요. 지금 당장 답을 내놓으라고 하는 섹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건 한참 시간이 필요하죠. 네. 그러니까 아무리 거짓말을 해도 다 믿어주는 시간이잖아요, 지금. 검증할 그 기준이 없지 지금. 그러니까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너도 할래 나도 할래 그런데 지금 하는 애들이 가는 거잖아요. 수주 받고 하는 애들이 가는 거잖아요. 지금 검증받은 애들이 가는 구간인 거잖아요. 근데 이 메타버스나 뭐 게임 이런 애들은 그냥 꿈과 희망을 가지고서 지금 엄청나게 지금 스토리텔링으로 버블링을 해갖고 가는 과정이잖아요. 물론 그 중에서도 나중에 검증돼서 실적이 나오면은 당연히 또 다시 새로운 시장에서의 이제 눈높이가 맞춰지겠지만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검증 필요 없는 구간이잖아요. 하겠다는데 일단 그거에 지금 점수를 더 많이 주고 있는 구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어디가 끝인지는 말씀 못 드리겠지만 뭐 아무튼 이격이 항상 벌어지면 조심하시고 이격이 줄어들면 다시 뭐 한번 해보실 수는 있을 것 같긴 한데 후발 게임주들하고
그다음에 제가 봤을 때 후발 게임주들하고 엔터주들, 그다음에 좀 요새 컨텐츠주들은 조금 조정받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약간 좀 선별하면은 컨텐츠주들도 좀 조정 나오면 좋은 기회도 다시 좀 오지 않을까 싶어요. 네. 하여튼 지금 워낙 변동성이 심하고 대형주들 안전한 그런 그 주식들이 움직이질 않다 보니까 자꾸 이제 이 트레이딩 관점으로 많은 분들이 보고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조금 더 네. 변동성이 심해지는 것 같다는 맞아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뭐 실적이 괜찮은데도 못 가는 종목들이 많지만 IT 같은 경우도 지금 거의 막 안 하잖아요, 사람들이. 근데 그렇죠. 조용히 이렇게 보면은 반도체에서도 가는 종목은 지금 계속 가고 있거든요. 실적 나오는 기업들은. 그리고 이제 바닥을 치고 조금 오르는 종목들, 뭐 SNS텍 같은 경우도 좀 거래 붙이면서 이제 바닥이 좀 나오기 시작했고, 폴더블 관련주들 특히 KH 바텍이나 뭐 세경 하이테크나 뭐 그다음에 파이테크니스 이런 애들은 분명히 3분기 실적이 좋을 애들이란 말이에요. 100% 좋을 애들이란 말이에요. 미스가 날 수 없는 애들이거든요. 폴더블 많이 팔렸기 때문에 2분기 대비해서는 무조건 좋을 애들인데 주가는 저 바닥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 좋은 그 실적을 반영한 게 지금의 주가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아 진짜요? 선반영됐다. 지금 되게 많이 빠졌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뭐 단타 좋아하시는 분들은 실적 발표할 때 좀 한 방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냥 트레이딩 개념에서는 한번 보셔도 되지 않을까 싶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게임주들도 후발주자들이 지금 슬슬 올라오는 짜잘한 것들이 좀 많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은 뭐 장기 개념보다는 좀 트레이딩 개념으로 대장주 보면서 2, 3, 4등 뭐 이렇게 한번 해보시는 거는 당분간은 조금 유효하지 않을까.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국에서 미세먼지가 날라오고 있다. 미세먼지 원인이 뭐냐? 이걸 한번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동안 좀 편안하게 살았는데 미세먼지 없이 이제 다시 그러게요. 좀 걱정하게 생겼네요. 진짜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제까지 유한타증권 손흥력지점 박진희 부장님과 함께했고요.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방송 보신 분들도 오늘 수고하셨고요. 또 푹 쉬시고 내일 또 에너지, 활력 넘치는 에너지를 가지고 또 좋은 투자 성과 거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